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유튜브를 하면서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근 시장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올려드리려고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 시장 중심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최근에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은 일단은 많은데 시장 끼적끼적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하락 추세 내에 지금 들어와는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세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또 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즘 이제 시장에 대한 부담감,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에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안에서도 사실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이 병 자체가 사망하지 않는 병,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독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처럼 크게 위축이 되지는 않겠죠. 사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빌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은 야,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국채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이제 돈 빌려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은 국채 수익률은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성장,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니까 돈 빌리려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 자체는 성장주가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이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이고 8월 다음에 이제 9월이 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 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냐 하면, 뭐라고 하죠? 이 단어 항상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고 이 소비했던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렸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물건의 공급량 자체를 줄였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대란도 이제 그래 생긴 거죠. 물건 자체를 일단은 공급량 자체를 줄였는데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받으면서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공급은 줄여놨는데 수요가 늘어나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죠? 물가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주는 걸로 돼 있냐면 9월달까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동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니까 노동은 일단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 한 600만, 7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수가 한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80만 명 이렇게 증가를 해봤자 여전히 증가를 해야 되는 폭 자체는 굉장히 많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주식쟁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 9월달까지 돈을 받는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금 주는 걸 홀딱홀딱 쓸 게 아니라 조금 비축을 해놔야지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높아지고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야 고용 9월달에 내가 취업을 못하면 10월달, 11월달까지 버텨야 되는 돈 자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는 지원금 가지고 버텨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장이라든지 수요, 인플레이션 자체도 일단 조금 감소할 가능성도 생겨지고, 소비 부분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는 정도. 왜냐하면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래서 계속 중요합니다. 계속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줘야 미국의 경기 성장 자체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도 요즘 약간 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긴축하다가 지금 지준율 자체를 조금 인하를 시키면서 조금 다시 그 통화량 자체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 자체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테이퍼링을 하는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보복 심리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보여줬던 소비 심리 자체가 생각만큼 강도 있게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성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 요번에 생일 선물로 조금 인간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찰로 500만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씨, 생일날이 됐는데 엄마가 500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만 준 거예요. 아들 미안하다, 내가 원래 500만원 주려고 그랬는데 100만원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은 생일날 일단 100만원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100만원 받았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될 겁니다만은, 원래는 500 준다 그랬다가 100만원 주면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아닌가요? 100만원만 줘도 기분 좋아하나? 어쨌든 간에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람 심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성장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로 한 12%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 한 7%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만 해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이전에 한 12% 얘기하다가 지금 한 7%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성장이 둔화된 거 아니죠, 그쵸? 성장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눈높이가 일단 높아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일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고, 최근에 또 우리 환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은데,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다, 그쵸? 아시다시피 개인은 누굽니까? 우리들이고,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외국인하고 의미 없는 외국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시는 것이 일단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은 외국계 펀드 매니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기관들은 기관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기관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외의 외국인들도 크게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의미가 있고 기관이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꾸준한 매수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호주면 호주, 영국은 영국, 우리의 성장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해외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국의 어떤 자금을 좀 막는데도 사실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국 내에 IPO가 많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일단 있죠. 그러면 해외에 투자할 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쵸? 거기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위에나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기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 아까 제가 기관은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펀드 하는 사람이 있나요? 펀드 하는 사람들도 펀드에서 펀드 깨서 코인을 한다든지 펀드 깨서 주식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기관한테 맡겨놨더니 돈이 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펀드를 자꾸 깨죠. 펀드를 깨면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죠. 돈을 돌려주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 수 있나요? 아니죠. 팔아야 되죠. 그쵸? 팔아서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일단은 펀드로 환매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살 수 없는 환경 자체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릴 때, 첫 번째로는 코인 가격이 너무 빠졌죠. 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깨졌다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코인의 버블이 깨지면은 주식도 약간 좀 애매해질 수도 있죠. 거기다가 요즘 금리, 시장 금리 부분도 계속 이제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연내에 한 차례는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르면 8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내가 월급을 받든 내가 사업 소득이 있든 간에 이 소득이 생긴 부분에서 밥 먹을 거 먹고, 그쵸? 저축할 거 저축하고, 보험 들 거 뭐 보험 들고, 뭐 애들 교육비 이런 거 주고, 남는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적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간에.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려 하면, 금리 이자 돈을 내야 되는 돈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자금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빚을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야, 금리가 올라간다던데? 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빚 내가지고 투자하기엔 약간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매매 주체 세 부분 다 개인 외국인 기관들 다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산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경기도 약간 돌아서니까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요번 1, 4분기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일단은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개인들 평균적으로 부채 무슨 지표가 있냐면, 내 월급을 받아서 부채로 나가는 돈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받으면은 이자 돈으로 45만 원을 내는 거죠. 뭘로 먹고 삽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꼭 사야 될 것 같고,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인들의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한 6% 정도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춰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다면,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더 낮춰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손쉽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내 가지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한테 약간 이자를 뒤에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원리금 부분을 좀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제 구제책을 이제 은행하고 같이 내릴 수가 있는데, 갭 투자를 하면 사실은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빌린 거하고 똑같죠. 뭐냐 하면 세입자가 2년 있다가 저 나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산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게 좀 많이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린다, 아니면 DSR 비중 자체를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도 주식을 사기는 굉장히 조금 애매해지죠.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산 가격 하락 부분을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권회사에서는 올해도 시장은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시장은 좋을 것 같고, 후내년도 좋을 것 같고, 계속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쵸? 내년에 시장이 박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제 상방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자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피크까지 온 거 아니냐, 금리 인상 부분도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인플레이션도 너무 세고 이러다가는 좀 많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도 많이 이제 유동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테이퍼링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부분이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돈을 줄이겠다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야,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투자 부분을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이제 안 되게 될 텐데,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해야 되고, 수소 자동차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드론도 해야 되고, 드론 사업도 해야 되고, 반도체 사업도 키워야 되고, OLED 사업도 키워야 되고, 퀀텀 닷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키워야 되고, 아니면 AI도 키워야 되고,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도 계속 키워야 되고, 고령화로 가니까. 거기다 기후변화 부분 때문에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그쵸? 저번에 캐나다 보니까, 캐나다는 기본이 뭐 50몇 도 뭐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지금 유럽은 막 홍수죠.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줄이는 부분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기술들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들 기술을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보통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이용을 했죠. 소한테 이래 이러면서 농사도 짓고, 그렇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면화도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그걸 이제 공장화로 가는 게 산업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금 그 산업화를 안 했던 국가하고 했던 국가들은 굉장히 위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부들이라든지 행정부들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의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시장을 밀어올리기에 굉장히 합당하다,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는 아닌데요. 핀셋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기술이 있는 산업 부분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시장에 돈이 별로 없다면, 이 적은 돈이 어느 쪽으로 확 몰려가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을 하시는 건, 뭘 착각을 하시냐면, 시장 안에 돈이 굉장히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돈이 작으면 돈이 뭉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돈이 뭉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쪽이 여기가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이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르겠죠.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2차 전지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렇게 될 텐데,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2차 전지를 막 사요. 다 2차 전지에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이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고 하면, 조선이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산탄소 줄이라고 그러면은 운송 부분에 대한 이산탄소도 줄여야 되고, 운송 부분에 대한 이산탄소를 줄이라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산화황을 많이 배출을 했던 화석연료 기반의 조선 배들이 막 다녔다면, 이제는 LNG가 됐든 태양광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배의 연료 자체가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의 어떤 선박 거래보다는 신규 발주하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가 모멘텀이 막 있어요. 후판 가격이 올랐다 어쩌고 뭐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뭐 후판 가격도 조선 가격에 이게 전가가 되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쪽이 모멘텀이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막 돈이 막 몰린 거죠. 조선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돈이 여기 갈 돈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막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돈이 바글바글하게 있다가 2차 전지가 어느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저거 봐라, 저쪽에도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게 순환매가, 작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 안에서 뭐 시장 여전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만은 별로예요.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 동향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인들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안 좋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좋지 않고 최소한 환율이라도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환율도 안정을 못 찾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이건 좀 애매하죠. 거기다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경기가 요즘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처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언제 테이퍼링 돈을 줄일 양적 완화를 늘리는 부분을 어떻게 좀 줄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쪽 두 군데에서는 테이퍼링을 줄인다라는 얘기 자체는 돈의 가치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돈을 막 풀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테이퍼링이 됐든 뭐가 됐든 긴축으로 약간 좀 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돈 가치가 약간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유로 같은 경우에 돈 가치가 살짝 올라갈 것 같은데, 중국의 위엔화는 지금 보면은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움직임이 살짝 보이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풀겠다는 얘기는 위엔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위엔화의 가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위엔화의 민감도가 0.8 이상 됩니다.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델타 변이가 외국인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델타 변이가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그 미국 달러화에 대한 테이퍼링 얘기가 좀 살짝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고 있고 이거 테이퍼링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도 일단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거기에 이제 중국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지준율을 인하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위엔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약세 보이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면 거기에 민감도가 높은 우리나라 통화도 지금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약세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증시의 자금 상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돈이 다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은 기술 전쟁 시기잖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기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전쟁의 핵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재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굉장히 하고 있으니까 중심에 서 있는 회사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던 조선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심지어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합니까? 비대면 뭐 코로나 때문에 로봇이 이제 택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그쵸? 로봇이 아파트 입구에서 로봇한테 주면 로봇이 올라가가지고 어디 거기 배달해주는, 사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로봇이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가 필요해요? 센서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센서 관련된 종목들을 요즘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은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게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투자가 안 되면은 정부, 나라가 도태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업들 쪽으로 어떻게 된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두 가지 측면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원래 이제 정석대로 투자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정말 좋은 업종군들,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면 사고, 타이밍이 안 나오면 안 사고, 샀다가 타이밍이 깨지면, 흐름이 깨지면 나오고 뭐 하는 전형적인 단기 매매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별로 없는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만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빠질 거잖아요. 이 빠지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빠지는 형태가 나올 때 그 종목들을 그냥 사놔놓고 난 내일 하고 하는 부분의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주식을 못 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아직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적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좀 말이 길었죠. 여러분들 중심 잡으시고 시장 안에서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